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조정과 4차 백신 접종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3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이제는 소득 하위 절반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 유급휴가가 제공되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 정부가 지급했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으로만 제한됩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러브버그떼가 출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곤충과 야생동물이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는 현상도 있는데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체의 단단하고 부드러운 정도를 닿기만 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각종 암 진단과 치료 등에 활용될 예정인데 유방암 여부를 시험한 결과 96%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알프스 정상에서 만년설이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하는 빙하 블러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더 악화하는 요인이 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도 논의하는데 최근의 확산세로 인해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방안과 격리 조정 여부 등 자문위 논의 결과를 검토해 오늘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입국할 때 사용하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오는 14일부터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이 추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입국자 수가 늘면서 BA4와 BA5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도 증가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능 추가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보건소는 이 정보를 토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로 지속해서 신종 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는 환자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엔 10만 원, 2인 가구엔 15만 원씩 정액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가 하루 4만 5천 원씩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됩니다. 11일부터 원숭이 도창 진단검사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 환자 발생 시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청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 검체를 지역 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곧바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원숭이 도창 진단검사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게 돼 더욱 신속하게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모두 182명이고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는 건설업이 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과 그늘, 휴식에 관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나 조선소, 제철 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아이스조끼 같은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반복되는 등 날씨 변동폭이 커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한 해 농작물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농민들이 배수로에서 작업합니다. 자칫 비가 더 내려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미리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서도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추밭에서는 번갈아 찾아온 장마와 폭염으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거나 줄기와 잎사귀가 시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찾아오면 벼농사는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물을 깊게 관수하고 흰잎 마른병, 도열병 등 방제를 서둘러야 하며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틀어주고 과수원에서는 가뭄 뒤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유입되면 열매 터짐 현상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마 기간 토양의 수분 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나무 아래를 필름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이 잘 자라도록 웃자란 가지를 잘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습한 날씨에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어 세심한 과수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꽃눈이 정상적으로 발육하기 위해서는 도장지, 그러니까 웃자람 가지를 제거를 한다든지 나무 내부로다가 햇빛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농작물 병해충은 병반이 보일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전이가 이뤄진 상태여서 무엇보다 사전 애찰이 중요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바이오 분야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투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란 입장인데 성과물이 더디게 나오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기업들은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백혈병 치료제인 카티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 임상 1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무난한 코스닥 상장을 기대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술성 평가 기관 두 곳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 곳에서만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올 상반기 상장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은 15개사인데 이 가운데 바이오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분야가 회왕이던 지난 2020년엔 기술 특례 상장 기업 25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상장을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기술 특례 요건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바이오 기업에서 직원 횡령과 해외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질적 심사를 좀 더 꼼꼼히 본다는 설명입니다. 유효성이 검증이 돼야지 그래도 기본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가 돼야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본시장에다가 이 바이오 기업이라는 거를 상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 단계에서는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는 거래소의 심사 강화가 실력이 없는 기업들을 가려낸다는 점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칫 지나친 옥석 가리기가 유망 기업의 투자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잣대로 또 제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을 성숙화하려면 아주 스마트한 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민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입증하려면 보통 임상 2상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상장 이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다음 달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우주로 쏘아 올려질 텐데요. 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속에 있어 왔지만 여전히 신비롭죠.
네, 같은 보름달이라도 어떨 때는 커 보이고 어떨 때는 작아 보이며 언제는 하늘 높은 곳에 뜨는가 하면 손에 잡힐 듯 낮게 뜨기도 합니다.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달에 대한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별소리 다 듣겠네 두 번째 별소리를 전하게 된 원치복입니다. 다음 달 발사될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이름이 다누리호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달은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일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가깝게 여겨지는 천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름달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년에 12번이 보름달이 뜨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흔히 미니문이라고 알고 계시는 가장 작은 달을 지난 1월 18일에 뜬 보름달이었습니다. 슈퍼문과 미니문의 크기는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슈퍼문의 크기라면 미니문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의 슈퍼문은 언제 뜨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올해 슈퍼문은 7월 14일 새벽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14일 새벽 3시 38분입니다. 네, 보름달이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원궤도로 도는 것이 아니고 타원궤도로 돕니다. 타원궤로 돌다 보니까 가까우면은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작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달이 떠오를 때는 주변의 사물과 비교 대상이 있고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이런 비교 대상이 있어서 크게 보이고 높게 떠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작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있으면 반대편에 보름달이 뜹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높고 그러면 보름달은 낮게 되고요. 겨울은 태양이 낮게 뜨면 보름달은 반대에 있어서 높게 뜹니다. 그래서 여름 보름달은 낮게 뜨고요. 겨울 보름달은 높게 뜹니다. 봄, 가을은 중간이겠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보름달이 높이가 달라집니다. 해원 신용복 화가의 월화정인 그림에 나오는 달은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부분 월식 그림인데 그림에 나오는 보름달이 처마에 걸려 있는 것으로 여름 보름달이며 이 그림을 그린 날은 8월 21일입니다. 네, 요것은 지구의 본 그림자고 지구의 반 그림자입니다. 해원 신윤복 그림에 나와 있는 달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달은 월식일 때만 있기 때문에 그림에 나온 것이 부분 월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기 월식이 있는데 해가 서쪽으로 지면 동쪽에 지구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있고요. 달이 지구 본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개기월식이라고 하고 이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11월 8일 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기월식 때 달에 가서 관측하면 태양에서 지구를 비친 그림자 속에 달이 있기 때문에 달에서 보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달에서 보게 되면 태양보다 지구가 한 4배 정도 크게 보여서 한 서너 시간 일식이 진행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어두운 부분이 달의 바다라고 합니다. 맑음의 바다, 고유 바다, 풍요의 바다, 감로주 바다인데요. 이것을
축구하는 사람의 머리, 몸, 다리, 축구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해가 서쪽으로 지면 보름달은 동쪽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한밤중에는 바르게 서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자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달은 서쪽으로 지는데요. 서쪽으로 이렇게 질 때는 누워서 잠자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에서 달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이 항상 지구만 보면서 자전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 뒷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고 달 뒷모습을 보려면 우주선을 타고 달 뒤로 가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달이 뜨고 지는 시각등의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천문 우주 지식 정보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7월 14일 밤 오늘의 달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새로운 슈퍼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별소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관찰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네,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는 말 정말 자주 네. 하실 텐데요. 그죠? 지난주에는 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더니 또 주말에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네. 그런데 이런 이상 기온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이 알프스의 만년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프스 빙하가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쳤다라는 네. 게 큰 이슈였는데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이었죠. 이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인 이 마르몰라다라는 곳에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빙하가 급한 경사를 내려올 때 갈라진 틈과 틈이 교차해서 생기는 얼음 덩어리인 세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건데요. 눈과 얼음, 또 돌 등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그대로 덮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을 했죠. 예. 이 사고가 난 마르몰라다는요. 이탈리아 알프스 동부 지역의 18개의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고 산세가 아주 수려해서 돌로미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원래는 한여름에도 정상 주변을 덮고 있는 이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게다가 이탈리아가 지난달 말부터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참사의 원인은 기후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아주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알프스의 눈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나요? 네, 뭐 심한 경우면 2031년에 이 알프스 정상, 그러니까 마르몰라다 정상 봉우리에서는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이탈리아 파노아대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마르몰라다 봉우리의 빙하 규모가 1954년 9,500만 세제곱미터였는데 2020년에는 1,400만 세제곱미터로 무려 85%의 빙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 이 빙하가 녹는 속도는 이 과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라면 빠르면 2031년쯤 마르몰라다 봉우리에서 더는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엔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다른 봉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알프스 해발 3,106m 지점에 있는 존 블리크라는 관측소가 있는데 이 관측소 주변의 눈도 이례적으로 올해 굉장히 빨리 녹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존 블리크 관측소는 1886년 기후와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관측소인데
지금까지 눈이 가장 빨리 사라진 해는 1963년과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는 8월 정도가 돼야지만 이 관측소 주변의 땅이 모든 표면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한 달이나 빨리 눈이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이라면 6월, 7월에 이 존 블리크 관측소의 주변의 평균 눈 두께는 한 3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난달 30일에 측정을 해보니 눈 두께가 39c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한여름에 눈이 녹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만큼 지금의 눈 녹는 속도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한 네.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그런데 그 새하얀 알파스가 이 눈이 녹는 걸 넘어서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빨갛게 변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우선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핑크빛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마치 핑크색의 물감을 이렇게 흩어놓은 네. 것 같고 예. 자세히 볼 때는 마치 피가 쏟아진 것 네. 같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이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현상, 지금 보시는 현상을 핑크 블러드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런 핑크 블러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이 미세 조류의 증식이거든요. 이 바다나 호수에 사는 조류가 눈 속에도 사는 걸 확인을 한 건데 우선 이 미세 조류가 어떻게 알프스 산맥에서 나타났는지를 두고는 아직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 속에 있는 조류가 최근 크게 번성한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미세조류는 뿌리나 잎은 없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인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또 대기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미세조류가 크게 번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된 미세조류가 사실 적조류가 아니라 엽록소를 갖고 네. 있는 녹조류거든요. 네. 그러면 미세조류가 번성을 할 때 사실 녹색으로 보여야 네, 하는데 네.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또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미세조류에는 붉은색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이 붉은색을 하는 이유도 이 카로티노이드 때문인데 이 카로티노이드는 강한 햇빛이나 자외선에 이 미세조류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세조류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결국 빙하 블러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orsque c'est dans la neige, ça accumule un pigment comme une crème solaire, comme pour se protéger de l'intensité lumineuse. Elles sont fondamentalement vertes, mais c'est caché par un gros bouclier de pigment rouge. 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빙하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아까 핑크 블러드가 빙하 블러드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빙하 그렇습니다. 블러드입니다. 네. 그럼 이 빙하 블러드 현상이 단순히 볼거리에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빙하 블러드 현상은 기후 변화의 결과인데 또 역으로 이 현상이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알프스의 만년설 또 뭐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는 사실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알베도 효과 덕분입니다. 네. 이 알베도는 물체에 반사되는 햇빛 비율을 말하게 되는데 이 하얀 눈으로 덮인 빙하는 햇빛의 한 90%까지를 반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다는 6%밖에 빛을 반사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름에 좀 시원하려면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알베도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 블러드 현상에 의해서 햇빛 반사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영국 리즈대 연구진이 북극에서 일어났던 이 빙하 블러드 현상을 분석을 해본 결과 붉은색의 눈은 흰색의 눈보다 알베도를 13%나 낮췄다고 합니다. 네. 이 알베도가 감소를 하면 햇빛 반사율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되면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눈이 녹는 속도가 네네.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또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는 건 거죠. 연구진의 설명을 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n sait que ces algues, à cause de la coloration de la neige, font augmenter l'albédo et du coup fondre les neiges plus rapidement. Ce qu'on sait aussi, c'est que au fur et à mesure du temps, du coup, quand le CO2 a augmenté dans l'atmosphère, on retrouve toujours plus souvent des neiges rouges. 그야말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네요. 네. 자, 정말 새하얀 알프스가 이제는 옛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붉은 눈에 이어서 이번엔 알프스가 푸르게 변하는 현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뭐 하얀 알프스가 아니라 푸른 알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더 익숙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예.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표지 논문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스위스 로잔대와 바젤대 연구진이 네덜란드와 핀란드 연구진들과 함께 1984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진은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경계라고 하는 이 수목 한계선을 기준으로 그 윗부분의 적설량과 나무 식생의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해발 1,700m 안팎의 이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이 위쪽 알프스 지역의 77%에서 풀과 같은 초목 면적이 늘어나서 녹화 현상, 그러니까 푸르게 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년설 등으로 수목 한계선 위쪽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이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식물의 생산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강수량 변화랑 이 기온 상승에 따른 식생 기간의 연장을 꼽았는데요. 이 반대로 적설 범위는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 1984년 이래 이 전체의 약 한 10% 지역에서만 적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생 생산성이 아까 많이 늘었잖아요. 이렇게 늘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적설량 감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매우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연구진은 진단을 했습니다. 알프스에서 녹화 지역이 넓어지면 빙하 블러드 현상하고 비슷하게 햇빛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눈이 더 많이 녹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서 일어났던 산사태나 낙석의 빈도도 함께 늘어나서 재난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네, 푸르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빙하가 녹고 또 영구동토층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녹는 걸 막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은 빙하 위에 얼음이 녹는 거를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방수포를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얼음 위에 방수포를 깐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알프스 주변 국가에서는 방수포를 덮는 일이 이미 일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빙하에 방수포를 덮기 시작한 건 1993년 독일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후 알프스를 끼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위스 등에서는 방수포 덮기를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의 방수포를 덮으면 태양열과 태양빛이 직접 빙하에 닿지 않아서 빙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방수포를 덮은 빙하는 자연에 그대로 노출된 빙하보다 눈을 한 70%나 더 적게 녹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만 매년 최대 35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따지면 한 140개 정도에 되는 면적의 빙하가 이 방수포 덕에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방수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이 스위스 연구진들이 지난 10년 동안 스위스에서 지출된 방수포 비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1세제곱미터당 연간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위스 전역에 있는 빙하를 방수포로 덮는다 그러면 예산이 연간 1조 원이 넘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알프스가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주변 나라까지 만약에 방수포 비용을 더 포함시키면 그 비용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알프스를 지켜내려면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더 늦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알프스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뭔가 불그락 하는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새하얀 알프스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체의 단단하고 부드러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방암을 비롯한 암 진단과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반도체 칩처럼 생긴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물체로 누르자 각기 다른 주파수의 전기 신호가 나타납니다. 간격이 좁고 날카로운 건 딱딱한 물체, 간격이 좀 더 넓고 낮은 건 부드러운 물체입니다. 연구진은 물체의 경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찾아내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촉각 센서 가운데 딱딱한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람은 딱딱한 정도를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딱딱한 정도를 사실 구분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 나아가서 그 딱딱한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촉각 센서를 인공지능과 결합한 뒤 유방암 검진을 학습시켰습니다.
탄력 정도를 보여주는 특수 초음파 센서 이미지를 이용해 유방암 양성과 음성을 판단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학습된 인공지능 촉각 센서의 정확도는 95.8%로 매우 높았습니다. 100명의 유방암 의심 환자가 있다면 고통이 심한 조직 검사 없이 센서를 접촉하는 것만으로 96명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소자를 하나 가지고서 그 경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의료 기기화 되려면 그 전체 모양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어레이 형태의 소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기술은 암 진단뿐 아니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접촉할 수 없는 로봇 수술에서 종양이나 질환의 침범 경계를 인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배송 물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은 이 작업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관건은 규제 해소입니다. 현장에 이승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로 경기가 진행 중인 한 골프장. 배달 로봇이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7.2km로 골프장을 활보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피해갑니다. 이번 골프 대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갤러리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자율주행 로봇한테서 음료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40kg까지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최종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들과 이를 똑똑하게 인지하게 할 수 있는 딥러닝과 AI 기술들, 그리고 고전적인 회피기동 알고리즘들을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수백만 원대의 로봇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병원 맞춤형 로봇을 개발한 LG전자는 CJ 대한통운과 협업에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딜리란 이름의 로봇을 개발해 시장 1위 수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로봇이 이동할 때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비홀딱 맞은 상태로 가니까 딜리랑 같이 고생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또 현행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이륜차와 화물차의 택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드론과 로봇도 택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세계인 10명 가운데 1명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공동조사 결과인데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충격이 겹친 올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juu ya njala, watoto walilala njala, ndio nimeramukia kulombalomba. Nimesema mwingine atanibariki na kabunga, ndio ndasongea watoto tukule. 두 아이의 엄마인 카술라에게 오늘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날입니다. 콩죽이라도 끓여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난민 사태로 꼽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Kuna watoto 10, watoto 4 wanagonjwa bwaki, kukosa chakula na cha kuwafunika vile ndio na wengine, na mimi saa hii niko nagonjwa homa. 지난해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천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1억 5천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특히 5살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4,5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his year's report therefore reminds us yet again that hunger, food security and malnutrition in all its forms are an urgent global concern requiring coordinated resolve and action.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곡물값이 오르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할 식량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Before the conflict, Ukraine used to feed the world. Now they need help to feed themselves.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분쟁과 기후변화, 경제 충격이 불평등과 결합해 최악의 기아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이재복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력 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상반기 전력 거래량은 26만 9,432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습니다. 앞선 최고 기록은 4년 전인 2018년 상반기에 26만 2,555기가와트시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전력 거래량이 많은 것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해제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이른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력 거래 금액은 지난해보다 60.7% 급증한 37조 3천억 원으로 상하반기 통틀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주 원자력 발전과 LNG,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산업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산업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EU는 그동안 원자력과 LNG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텍소노미에 원자력과 LNG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That means that Parliament has not objected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of 9th of March 2022. 단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에 원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경부는 K-텍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내놓은 뒤 9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조건으로 내건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이나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용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수출액 204억 5천만 달러 중 친환경차는 62억 달러로 3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의 한 대당 평균 수출 단가는 2만 9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4% 상승했습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이오닉5가 2만 5천 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 EV6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중에는 르노코리아차의 XM3가 가장 많았고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러브버그떼가 출몰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긴 가뭄에 이은 장마 등 이상기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탓도 크다고 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벌레들로 바닥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털파리 일종으로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 창궐한 이른바 사랑벌레, 러브버그입니다. 봄, 여름 때마다 종종 나타나긴 했지만 이번엔 규모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나는 모르고 입 벌리고 있었죠. 그러다 그것이 그냥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막 토했지. 창문을 닫아놔도 저렇게 떨어져 죽어 있잖아요, 바닥에. 주요 원인으론 이상기후가 꼽힙니다. 러브버그는 번데기나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난 뒤 봄에 비가 올 때 성충이 되는데 올봄엔 가물었던 날씨 탓에 성충이 되지 못하다가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꺼번에 성충이 됐다는 겁니다. 장마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앞으로 당겨지고 또 원래 봄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었을 때 나와야 하는 개체군들마저도 한 번에 튀어나오는 경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에 급격한 도시화로 서식지가 감소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브버그는 습한 산지에 주로 서식하는데 최근 수도권 서북부 일대 산지 턱 밑까지 아파트와 상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생활지역이 러브버그 서식지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산이라는 자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털파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점점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문제는 곤충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선 몇 해 전부터 너구리 떼도 심심찮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입니다. 최근 너구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종종 사람과 개를 물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구리 서식지 역시 서울 외곽 하천과 산지인데 대규모 택지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자 도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야생동물 서식하던 공간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심이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의 서식지가 개발적으로 잠식되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도심에 잇따르는 곤충과 야생동물들의 출현이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고 우회전해야 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셋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넷째,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섯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우선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하며 진입 차량은 반드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데요.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좌측 방향 지시 등,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 후방 차량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습관이 안 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미리미리 숙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네,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서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이 지정됐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꼴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성인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6.9%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확대나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로 꼽힌 건 에너지, 환경 융합, 복합 분야가 18.4%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 의료 융합과 기초생명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국민의 70.9%는 기초연구가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고 답했고 75.4%가 기초연구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에 적용하기 위해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뇌파를 활용해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과 키스트에서 개발한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카메라, 서울시립대에서 개발한 영상 분석을 통한 교통 단속 시스템으로 앞으로 3년 반 동안 21억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지능화, 첨단화되면서 치안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술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에 최상훈 LG에너지솔루션 상무, 김성환 21세기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최상무는 새로운 전극 코팅 기술을 개발해 2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극초단파 레이저를 활용해 산업용 절단 장비와 진공 금형 가공 기술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표 청소년 과학체험 행사인 제15회 주니어 닥터를 오는 29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 모두 31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 현장 방문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등으로 꾸려 운영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1일부터 15일까지 주니어 닥터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8일 오후 2시 발표됩니다. 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랜선 과학교실은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상도로 깊게 있는 혈관들을 광음량 영상 장비로 보게 된다면 초기 증세를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 내부의 질병을 검진할 때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를 많이 하죠. 우리 몸 곳곳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금속을 함유한 조영제 때문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광음향 원리를 활용해 조영제 없이도 심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의공학자 김철홍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